어떤 특정한 정신적 형식이 단지 일회적이 아닌 전형적 현상임을 증명하려면 내 자신이 여러 다른 개인들에서 필요한 유보 조건 아래 그 같은 것을 관찰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러고는 다른 관찰자들도 비슷하거나 같은 관찰을 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비슷하거나 같은 현상이 다른 여러 민족과 인종의 민간 전승에서 그리고 과거 수백 년이나 수천 년 이래로 전승된 문헌들에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의 방법과 일반적 고찰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관찰자들도 확인한 개인의 정신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 제시한 민간 전승, 신화, 역사 자료는 1차적으로 정신현상의 시공간에서 동일한 형식성을 증명하는 데 이바지한다. 개별적으로 발생한 전형적 형식의 의미 내용이 실제로 매우 중요하며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서 그 의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이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신화소 또한 그 내용과 관련하여 2차적으로 어떤 조명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 목적이 신화소 해석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관계에서 선입견이 폭넓게 지배하고 있는데 바로 무의식 과정의 심리학이란 산화소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철학이 아니냐는 선입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의 심리학이 관찰 가능한 사실에서 나왔지 절대로 철학적 사변을 근거로 나오지 않았음을 일부러 못 본 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이나 상상에 나타나는 만다라 구조를 살펴본다면 신중하지 못한 비평의 경우 인도나 중국 철학을 정신현상에 해석해 넣는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지 정신적 개별 현상을 아주 명백하게 동질 집단 현상과 비교했을 뿐이다. 동양 철학의 내성적 성향은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두 내성적 태도를 나타내는 자료로서 드러난다. 비평가들에게 큰 어려움은 물론 만다라를 만들어내는 라마승의 정신 상태처럼 문제가 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선입견이 적지 않은 학문적 능력이 있는 두뇌들을 현대 심리학에 다가서지 못하게 한다. 이 밖에도 이성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장애물들이 있다. 그러므로 언급하지 않은 채로 두겠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융이 추기를 두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본인이 이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애써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안타까움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원형에 대한 논문을 여러 각도에서 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서구인 관점에서 동양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 동서양의 사고방식을 통합해 내려고 하는 융의 의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만만치 않은데 근데 그 깊은 저변은 어떠면 융 스스로가 동서양의 것을 이상은 좋은데 실제로 통합해야 될 만큼 그만큼 깊이 이런 통합 작업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융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쩌면 또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서구인에게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을 이 만다라나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건 객관적인 정신이다. 이게 원형이다. 우리 인간의 정신의 실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쉽게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나 중국 것을 가지고 와서 이 과학적인 사고에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익숙해 있는 서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하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을 그냥 철학의 일부, 당신이 가진 어떤 선입견이지 않겠느냐. 심리학을 그렇다면 이게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과학이 아니다. 이 당시에 프로이드나 융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분들은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사고방식은 두 사람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과학적인데 이게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자연과학만이 과학인 것처럼 느끼고 있는 일반 대중들. 어떤 면은 이성이 발달하기 이전에 목매했던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가졌던 미신적인 것, 슈퍼스티션과 사이언스가 구별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자연과학이 발달해 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복고적인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융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유사과학적인 측면, 심령학이나 연금술이나 이런 것은 과거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연금술은 비교 종교학이다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거의 것을 되살리는 작업을 이렇게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작업 속에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그 회의론들을 어떻게 불식하느냐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었는데 융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조금 더 대담하게 과거의 것을 되살려서 정신 분석, 이분이 얘기하는 분석 심리학의 범위 혹은 이분이 생각하는 영성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다고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을 통합해서 제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아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과학이라고 우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건 경험, 자기의 경험, 임상 경험을 관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철학적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임피리컬한 거다. 경험에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고 임피리컬한 것, 경험 과학이 아니면 과학이 아니라고 믿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의 라마승 얘기를 들으면서 이 라마승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나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같은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부분. 이게 이제 동양 쪽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교종과 선종이 항상 서로 다른 것처럼 어디를 강조하는 데서 불전 중심의 경전 중심의 교종과 참선 중심의 선종이 끊임없이 서로 다른 어떤 학맥을 이으면서 서로 다른 쪽에서 발달해 오고 있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분들도 교선을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이상적으로는 이 통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나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참선을 통해서 경전을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참선을 하시는 분도 경전을 충분하게 소화해야 참선도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통합해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작업과 실제 체험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정신분석을 하면서도 그리고 특히 임상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아카데미관 쪽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한쪽에서는 임상을 통해서 실제 사람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적인 작업이 우선이냐 아니면 임상 경험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갈등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은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은 융이 이 통합 작업을 애쓰고 있고 국내에서도 불교계에서도 한국 불교의 전통 속에는 어떤 교선을 어떤 불전 중심의 이론과 그리고 수행 중심 어떤
참선 중심의 교종과 선종을 계속해서 함께 통합해 내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말하자면 이 융이 얘기하고 있는 서양적인 부분과 동양적인 측면을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근데 이제 참선을 하신 분들이 보는 견해는 어떤 면에서 팔만대장경을 다 여러분의 내용을 다 인지를 해도 자기의 실제 선정에 들어서 깊이 그것을 깨우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융이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를 해서 이분이 굉장히 큰 체험을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수련 정도, 어떠면 동양에서 보는 어떤 유의 세계와 무의 세계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유의 세계는 무의 세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무가 이걸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합해내는 이런 체험들이 필요하다는데, 이제 그런 동양적인 지혜를 살아내려면 실제 이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꿈 분석이나 본인의 무의식 탐구 이것만 가지고 그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한 사람의 삶 속, 이분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분이 다른 문화권까지 다 통합해내서 실제 체험으로 이걸 다 가져와서 통합된 인격으로 살아내기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그래서 우리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으로서 이분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흔적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면서 이분을 다 잘 이해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가면 굉장히 우리가 어려워지는 게, 어쩌면 이분도 애써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대극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분이 생각하는 대극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이 대극을 넘어서 무의 경지, 공의 경지까지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걸 결국 유의 세계 중심으로 아무리 언어로 설명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프리에더퍼란 내담자와 에더퍼란 내담자를 서로 만날 때 체험이 다른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깊은 어떤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가 있기 이전의 세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 세계들은 결국은 체험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세계를 계속해서 문자로 팔만대장경을 쓰듯이 이분도 많은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아티클을 썼는데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정말 통합된 체험들이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지점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도 이분이 이르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도 그 지점까지 와서 계속 우리도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점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각자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 그래서 이제 선사들이 화두를 주는 거예요. 많은 화두를 가지고 각자가 깨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이 가르쳐 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화두 하나를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게 이제 이런 것, 문자로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세계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융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에 어떤 통합을 이루어내는 이런 체험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게 완성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융과 같은 체험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좋은 체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든가 대중이 무지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성찰을 시도하는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 불확실성을 학문은 충분히 알고 있는 터이다.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물리적 현상의 근간이 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식 상태나 과정 그 자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상계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상계 이외의 다른 근원지를 가진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 본질을 근본적으로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판단의 준거가 될 아르키메데스식의 점이 필요하다. 객관적 근거. 정신의 본체는 오직 비정신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현상인 정신은 명백히 비정신적인 자연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후자를 단지 정신적 소여성으로 인지하지만 그 객관적 실제성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객관적 현실은 신체적 한계 너머에 있는 한 주로 우리 망막에 비치는 빛의 미립자에 의해 매개된다. 이 미립자 배열이 현상계의 상을 묘사하는데 현상계의 본질은 한편으로는 통각하는 정신의 성질에 다른 한편으로는 매개하는 빛의 성질에 달려있다. 통각하는 의식은 고도로 발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도구를 개발해 시각과 청각을 상당할 정도로 넓힐 수 있었다. 이로써 현실이라고 설정한 현상계뿐만 아니라 주관적 의식 세계도 엄청나게 넓어졌다. 이러한 의식과 현상계 사이 그리고 주관적 지각과 객관적 실제 과정, 다시 말해 그 에너지적 효과 사이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의 존재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겠다. 여기서도 이분이 이제 애쓰고 있는 게 현상계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퍼스펙티브가 나오죠. 왜냐하면 현상계 이외에 다른 근원지를 가진 생각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상계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의 세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동양 세계는 공의 세계나 무의 세계, 절대 진리의 세계,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서 이분이 넘어설 수 없는 영역으로 보여요. 어떤 그 근저를 많이 건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너머의 체험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비혼을 가면 비혼은 절대 진리, absolute truth라는 것을 오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걸 극복하려고 또 비혼 나름대로 애를 쓰죠. 임상 경험으로서의 오라는 것. 우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오를 만나야 된다는 개념으로 오라는 걸 정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적인 작업만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서구적인 과학적인 정신으로 그 현상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죠. 동양 사람들은 현상계는 무수하게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에서 왔고 공에서 왔던 것이고 그 공의 세계로 다시 회귀할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치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 두 개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을 공부하는 게 이게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어떤 한 차원을 넘어선 생각을 계속 해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현상계의 차원 안에서의 의식과 무의식, 빛과 그림자 이런 쪽에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고 대극이라는 개념, 아퍼짓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이 대극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빛도 어둠도 없었던 그 어떤 그런 세계, 무의 세계, 공의 세계, 공으로부터 모든 것이 현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자리도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이전의 단계는 이런 갈등 이전의 상태, 어떤 생각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 마음이 아직은 그냥 비어있는 공의 상태, 이 상태로부터 모든 생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을 단순한 이게 불교에서 분리문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하면 할수록 꼬여요. 왜냐하면 논리의 세계를 따라가야 되니까. 언어의 세계니까. 언어의 세계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영역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은 체험의 세계, 수행의 세계, 하지만 선정을 통해서 직접 대면하는, 그래서 어떤 표상을 통하지 않은 직접적인 대면, 진리를 대면하는 이런 세계들을 체험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분들은 어떤 평생을 참선을 하고 지내잖아요. 그만큼 그 추구가 어려운 것인데, 이거 서양분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동양 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애를 쓰지만 그 동양 사람들이 감복할 만큼 그 지점까지 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상계 중심으로 애쓰고 있는 이 융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 융의 그 한계네요, 교수님이니까. 그 동양과 서양을 어우르고 통합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그렇죠. 부딪히는 본인의 체험의 거고. 한계잖아요. 네. 본인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융도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막. 근데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그 영역은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떠나서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면 네. 신의 영역인 거죠. 그게. 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그러니까 네. 어쩌면 그 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의 세계라고 하지만 우리 천지 창조에서도 혼돈으로부터 하느님의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리고 없고.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실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현상계를 이해하려고 갖가지 뭐 도구를 다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물리학의 개념을 다 가져다 설명하려고 해도 하지만 그 너머는 그 정말 너머가 또 있기 때문에 미지잖아요. 그 예, 미지의 너머까지는 영역. 채워갈 수가 없다는 얘기, 문제가. 그래서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게 인간의 한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온이 그걸 이름하지 못하고 오라고 지칭하고 네, 절대 진리라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오라는 개념으로 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비온 그것도 하나의 뭔가 기독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그렇죠. 무의식의 세계도 아니고, 네. 불교의 어떤 불성도 아닌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로 단정 짓지 못하는 그 영역이잖아요. 또 그렇죠. 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오 안에 너무나 많은 그 있잖아요. 그 신성이라는 그 영역을 표현을 했지만 그 안에는 뭐 하나를 단정 짓지 못하는 그런 한계? 대대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결국 네.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언어가 네. 영역이죠.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인간이나 우주 안에 그러니까 언어로 표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한계를 우리가 절감하는 거죠. 그리고 팔만대장경을 다 공부를 해도 깨칠 수 없는 그 진리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선종에서 바라보는 어떤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작업만 가지고 무엇을 깨치려고 하는 것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많은 정신분석 책을 공부하신 여러분들 내담자들이 꽤 있어요. 임상에서 특히 파서팀 심리학, 긍정심리학이나 이런 책을 많이 읽고 그걸 와서 토론하고 싶어 하는 이런 내담자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지적인 면에서는 우리 상담자와 대비해서 별로 뒤떨어지지 않고 어떤 지적인 이분의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분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의 지적인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을 이분들이 같은 책을 읽어내면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큼은 굉장히 확실하게 탁월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분들이 많은 심리학 책을 읽어도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건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정서의 세계,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아무리 이걸 언더스탠드 해도 지적으로 아무리 이해한다고 한들 이분은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수없이 많은 인간에 대한 학문을 공부를 해도 자기 스스로 체험 속에서 이 삶을 깊이 살아내지 않고는 결국 우리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서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써진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이 한계를 어쩌면 융해이나 비혼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우리도 비혼을 공부했고 융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만 얘기만 따라가서 어떤 솔루션이 쉽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융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융이 가졌을 어떤 한계 상황과 또 우리가 체험하는 이 한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융이 계속해서 이 원형에 대한 책을 쓸 거예요. 그게 하나의 아티클이 아니고 끊임없이 쓰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문필가인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자연과의 최고의 이론을 가진 분과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자연과학에서 발달된 첨단 이론을 또 가져와서 함께 소화해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소통이 만만치 않아서 애는 쓰지만 쉽게 투과되지 않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서 목사님은 우리 얘기 들으면서 지금 조금 나눌 얘기 있으면 잠깐 나눠도 좋아요. 저도 이 원형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이게 진짜 원형이고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실체면 실체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정의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어떤 특히 우리가 좀 보이고자 하는 비저블한 어떤 보여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갈등이 늘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또 따르려고 하는 것, 또 그거를 또 신뢰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니까 어떤 관계 속이나 어떤 우리가 어떤 이런 심리학이나 이런 사람 정신 어떤 내적인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그 어떤 것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의문이 따라오고, 저도 또 개신교 목사적인 입장에서 또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지금까지 뭐 계속 융에 대해서 접해오면서 또 난해한 부분들도 많다는 걸 느끼고 어렵다는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저도 이쪽 이 융에 대해서 또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게 또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저 자신도 막 헷갈릴 때가 많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한참 가다가 보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또 제 스스로도 이게 막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여기와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많은 거 보면,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융 자신이 이걸 전달해 주면서도 융도 좀 모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2021년에 독자의 입장에서 제가 융의 책을 봤을 때 이걸 느낀다는 거는 융도 좀 이런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융은 네.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저작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이 큰 원동력이 있는데, 자기한테는 끊임없는 탐구심이죠. 끊임없는 호기심. 그러니까 자기가 파악한 것만 가지고 아직 미지는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표현해내고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이러면서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큰 족적을 남겼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재능의 한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팔만대장경이 있지만, 요즘 팔만대장경도 한글로 번역해서 나와서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고, 노노맹자도 우리가 몇 시간이면 다 읽어낼 수 있지만, 노노맹자를 옛날에 10년씩 공부했던 이유가 10년을
해야 조금씩 그 깊은 뜻을 깨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적인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표현되고 있는 그 속에 담고 있는 사상이나 깊이 있는 어떤 그 진리, 어떤 거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 어떤 노라맹자는 어떤 우주론이기도 하고 인간의 정신 이론이기도 하고 이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양의 사고는 나라는 우리의 어떤 내 소우주와 대우주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소우주와 대우주를 어떻게든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전통이 오랫동안 있는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면 도는 자연의 움직임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도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것. 근데 서양 사람은 굉장히 이분법에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하나로 통합해내는 이런 이론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우리가 봐도 뭐 노자의 도덕경 하면 이게 굉장히 도덕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는 우주에 대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우주는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우주의 일부인 우리는 이런 도를 거스르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는 통합된 견해가 어떤 유교도 그냥 인간이 사는 도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궁극적으로 깊은 우주에 대한 어떤 세계에 대한 세계관이 확실하게 밑바닥에 있는 거죠. 동양의 모든 사상은 결국 다 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절대 진리 그것을 공이라고 표현하건 무국이라고 표현하건 이라고 표현을 하건 거기서는 우주적인 어떤 원리, 우주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 그 우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모든 세계는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그 세계는 이미 통합된 세계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동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사고가 만나서 얘기는 굉장히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는 게 융은 자연과학의 이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자연과학 이론 가지고 정신을 다 꿰뚫은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발달된 어떤 물리학의 이론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연과학적인 이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첨단 물리학자도 다른 연구자가 앞서 나가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다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물리학에서 가진 어떤 통찰만 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물리학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통합되게 잘 이해되는데 근데 이걸 동양 사람들은 이걸 처음부터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현상 중심으로 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은 물리학과 어떤 생물학 우리가 그래 정신에 대한 것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을 대극이라고 하는 이런 서로 다른 영역 다른 세계로 놓고 관찰을 시작하는 어떤 이런 서양적인 개념은 동양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기반이라는 거예요. 동양 사람은 이것을 분리하기 이전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된 물질과 정신이 분리되는 이전 그 이전에 어떤 공이라고 표현하고 무라고 표현하고 무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의 양극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융이 계속해서 전매 특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동양에서 가져온 음과 양의 이론이죠. 음양 그리고 아퍼짓 대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극은 동양적으로 동양 사람이 보면 대극은 무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대극은 결국 무국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본다면, 무국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의 세계다는 얘기죠. 아직 갈등이 서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통합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동양적인 사고를 우리가 좀 익혀야 어쩌면 융에게서 받은 융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는 이 프러스트레이션을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동의 작업일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동양의 깊은 사유체계, 깊은 사상, 깊은 세계관,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이게 서양보다 훨씬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 온 어떤 우리의 유산들이죠. 이 유산들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는 어떤 영성이나 종교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각자가 가진 영성이나 종교를 좀 더 폭넓게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각자가. 그래서 누구를 설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것들이 좀 더 깊어지면, 그래서 모든 영성 라인들이 충분하게 소화가 되면 모두가 한 곳에서 만난다고 하는 게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른 것이 서로 흠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잘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 그러면은 결국은 서로 자기의 깨침이 깊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미숙할 때는 너와 내가 가진 것과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고만 보고 있는데 깊은 경지에 가면 이게 우리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에 이른다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의 제시라고 보여요. 이런 것들은 이 통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 와서 우리가 현대 비극으로 겪고 있는 게 아랍권과 기독교권이 결국은 엄청난 충돌을 하면서 뉴욕의 심장이 폭파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전쟁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의 갈등이라는 거죠. 통합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을 자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합적인 견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하는 이런 노력은 융이 했듯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몫인 것 같아요. 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각자가 가진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상계가 원자의 수열 질서의 축척을 나타내므로 광자가 매개적 에너지 과정의 밑바닥에 있는 현실을 우리에게 뚜렷이 인식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빛뿐만 아니라 물질도 한편으로는 분리된 미립자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파장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순된 결과 때문에 원자의 수열 질서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한 통상적인 시, 공간, 연속성에서의 인과적 묘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관찰자에게는 이게 파장으로 드러나고 어떤 관찰자에게는 그게 입자의 형태로 드러나는, 입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이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에너지하고 물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과학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내 기억에 과거에 물리학을 배울 때 에너지 불변의 원칙 뭐 이런 게 질량 불변의 원칙, 나중에 이게 깊어지면서 에너지 질량 불변의 원칙, 이게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생기죠. 그래서 에너지와 질량은, 에너지는 질량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인데 에너지와 질량이 결국은 통합돼서 이해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는 물을 눈에 보이는 바닷물만, 샘물이나 바닷물만 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물이 결국은 증발이 되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잖아요. 근데 기체가 되는 물은 수증기는 우리 눈에 거의 안 띄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공기 속에 있는 이 수증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바다에서만 물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지에서도 어떤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는 바다 속에 들어가면 물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물속에 쌓여서 평생 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자연계는 이게 결국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순환돼서 이 하늘에 있던 수증기가 결국은 다시 비가 돼서 바다에 갔다가 거기서 또 증발돼서 또 수증기가 되고 이런 순환 과정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자연의 순환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물질이다 에너지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 이전부터 이 세계는 그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큰 발견을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성 때문에 이걸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질서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죠. 그만큼 어떤 우리 정신의 세계도 우리가 이제 깨쳐가지고 아는 것처럼 되는 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돼 있다는 이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여기서 원형이라고 아키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있어 그 스트럭처로부터 모든 정신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냐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가면 여기서 원형에서 출현하는 어떤 표상이나 어떤 사고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상황에 가면 서로 비슷한 것을 정신적 어떤 심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물하고는 다르다죠. 그런데 꼭 그것도 또 인간적인 측면에 깊이 들어가면 동물이 대응하고 있는 것,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거의 같은 행동 유형들이 있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하고 같은 것을 동물한테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의지만으로서는 움직여지지 않는 세계들이 있죠. 그래서 내 의지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세계가 있고 그 내 의지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그걸 넘어서서 내 의지 너머에 있는 또 세계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성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하지만 이 우주는 너무 넓고 넓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이게 신비죠. 사실은.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사람이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지성을 동원해서 마지막 프론티어까지 가는데 가보면 결국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세계는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세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그래서 이 과학적인 태도를 어떤 영성적인 태도하고 꼭 상반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간을 좀 더 겸허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쪽에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과학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단견일 수 있겠죠. 깊은 탐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누구나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겸손해지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깊은 어떤 외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경험으로는 중학교 때 생물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어떤 임프레션이 남아 있어요. 어떤 나무들이 잎이 배열되는데 어떤 나무나 그 잎이 배열될 때 이게 어떤 각도로가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잎이 이렇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이 각도가 모든 나무의 어떤 종류의 나무는 다 일정하다니. 이게 45도 각도인지 40도의 각도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무에 있는 잎이 다 질서 있게 똑같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물리 현상으로 나오지만 이게 말하자면 제가 가끔 하는 프레임, 형틀이라고. 이미 어떤 형틀이 있어서 태어날 때 이미 이 잎은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미 프리디스포지션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유전적인 거는 히레디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 잠재성은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하도록 이미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일 수 있겠느냐. 이 한 그루의 나무 속에서는 어떤 랜덤이 아니고 여기서는 질서 있는 어떤 잎의 배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잎의 여기서 우리 정신에서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별자리를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심리에서 심리적인 사이킥 컨스텔레이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배열들이 있는데 이 배열들은 이 식물에게 있어서 이 잎의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잎의 배열이 식물이 지가 생각해서 이렇게 나는 이쪽 30도로 나는 뻗고 싶고 저쪽에 45도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 이렇게 미리 형성된 그 전성설이죠.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 위에 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융의 셀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셀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버리면 우리는 그 셀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지 내가 셀프를 만들어가는 게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셀프는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동양적으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서양식으로는 특히 현대에 와서 심리학들 긍정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자기 실현을 하는데 이력서 써본 사람은 다 자기 실현 얘기를 다 썼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다 썼죠.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근데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는 동양적인 개념은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탤런트를 자기가 개발해 나가고 무엇을 업적을 이루고 하는 걸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상을 실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양적인 개념은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셀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디스커버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그래서 참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런 각도로 보는 것은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도잉 중심에 뭐 업적을 남겨서 자기 실현을 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 도잉이나 액션 중심의 어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이라는 개념, 그 이전에 동양적인 사고에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참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이다 아니면 불성이다 하는 무구객이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기본 자리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있다고 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순례의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가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참다운 이미 내 안에 있는 나를 그 원형 중에 셀프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하느님의 원형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셀프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친다면 결국은 이 두 개념은 융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찾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결국은 같은 것인데 결국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내 속에 신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개념을 논리적으로 이걸 서양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 갑자기 하느님 얘기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게 봉착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원상을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이는 부모를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어떤 이 원형 속에는 하나님의 원형, 부모의 원형. 그런데 아이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은 어머니를 어떻게 경험하냐면 초기에는 자원동체, 그러니까 양성성을 가진 부모로 느낀다.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인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피너스가 있다고 본다. 초기의 어떤 이미지 속에. 그래서 그건 거의 디바인 마더라는 얘기죠. 신적인 마더라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어머니의 어떤 원형은 사실은 어머니 신의 모상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춘 어떤 신적인 어머니, 디바인 마더라고 보면 여기서는 결국 신성과 부모의 원형과 신의 원형이 오버랩 돼버리거든요. 여기서 처음부터 아이하고 관계에서.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오는 도전이 왜 하느님의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하고 비슷하냐 하는 것을 원초적으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초기의 원형 자체가 이미 여기서 세퍼레이션 하기가 어려운 거다. 어머니 신의 개념에 가깝게 완벽한 것으로 처음에 어떤 이미지가 투사되어 버리면 아이는 자라면서 그러한 어떤 내적인 어떤 상이 있는데 그 상이 현실 어머니로부터 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머니를 만나는데 초기에 투사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이 융이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실제 임상에서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융의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신의 이미지, 신의 원형과 부모의 원형. 그래서 어떤 때는 부모의 그러니까 하나의 페어로 부모가 하나의 남성성과 여성을 모두 갖춘 대상으로 드러나는 것 마찬가지로 신의 이미지 속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이 이미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탐구는 결국은 신에 대한 탐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내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신과 인간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 어머니를 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머니를 신적인 존재로 느끼는 아이는 자기는 뭐예요? 신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모성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을 같이 하고 있는 그게 완벽한 신적인 부모로부터 자기가 태어났으면 자기는 son of God잖아요. 신의 자녀인 거죠. 그게 어떠면 패러다이스의 개념이죠.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가 실망을 경험하면서 현실적인 어머니를 만나면서 이상적인 어머니와 현실적인 어머니가 분리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멜라니 클라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을 분리해서 처음부터 보기 시작했다. 근데 어쩌면 그 이전에 초월적인 말하자면 부분 대상이 있기 전에 전체 대상이 있었지 않느냐. 멜라니 클라인으로는 부분 대상 그러니까 나쁜 대상, 좋은 대상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가 가혹한 어머니 이 배드 오브젝트와 굿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이 부분 대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6개월쯤 되면은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가면서 이게 어머니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통합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면
이제 이런 개념 이전에 조금 더 융적인 개념에 더 깊이 들어가 버려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원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상으로부터 오는 최초의 상은 완벽한 어머니다. 통합된 어머니다. 그 어머니는 신적인 어머니고 그래서 자기는 신적인 존재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선 오브 가드라는 이런 지위에서 자기가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라권인의 경험이죠. 낙원으로부터 추방되는 이런 경험들. 그게 초기에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진통 과정을 한 차원 더 높여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도전을 주고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그 멜라니 클라인이 어떤 부분 대상,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뭐 대상으로 구별하기 전에는 어떤 유아가 대상이 있었다기보다는 실은 자기가 하나님이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아주 좋은 추론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리에더프란 단계에서는 부모 대상과 자기가 미분화 상태잖아요. 네, 분리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어머니가 자기고 자기가 어머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머니가 전지전능한 신이에요. 그리고 남성성에서는 다 갖춘 완벽한 신이죠. 가드죠. 어머니는 가드예요. 그럼 가드인 자기, 가드의 선인 자기인데 선과 어머니는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그렇죠, 하느님이죠. 그렇죠. 네, 아이는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느님이라는 얘기. 결국 그렇게 되면 네. 아주 좋은 어떤 제가 설명한 것에서 한 발자국 더 지평을 넓히셨어요. 아이는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하느님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상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전능환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배경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모든 자기가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전능감이 이 속에 우리는 처음부터 전능감을 타고 이 세상에 전능감을 선물로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젖이 오는데 그렇죠. 자기가 젖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젖이 오게 했다. 젖을 오게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젖 자체가 자기 몸의 일부라고 또 느껴요. 예. 남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또 만들어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자기가 어머니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펜터 있어.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의 일부이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거잖아요. 자기가.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뭔가 저 개인적인 자유현상인데요. 네, 좋아요. 그 아키타입에 대해서 보면은 아이들 보면은 자기 아빠나 엄마랑 똑같잖아요. 생긴 게. 그래요. 외모가요. 네. 그런데 그냥 자기가 인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인지적으로 엄마 아빠 딸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살고 어떤 경험 속에서 이렇게 같은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는 것 자체로 이제 내 엄마 아빠 딸이구나라는 걸 알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 주민등록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때서야 인지적으로 맞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실은 우리도 그 원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닮은 이제 그 자녀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걸 모르잖아요. 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아키타입이 있는데 그걸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인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그 엉뚱한 생각이 좀 순간 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정신 건강이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는 갈림길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것을 깊이 알아들어서 우리가 창조자와 같은 귀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분과
그분이 주신 귀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낸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서 욕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 하는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전지전능 내가 하느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구세주 환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은 이제 사이카티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심리 구조 속에 아주 원형적인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소화하느냐 못하느냐가 정신건강을 가르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자유현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융을 공부하면서는 참 이게 정말 오리무중이고, 네. 아유 막 이거 번역서 자체도 막 잘 안 들어오기도 하고 어려워요. 네. 주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정서적으로 많이 움직여지는 사람이라서 막.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그 멜라니 클라인이나 프로이트나 이런 그런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펴낸 어떤 그런 그 학문적 토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앞에 앞뒤가 맞는 것 같고 딱딱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융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교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갖고 공부를 하셨지?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아우 이제 지금 2학기를 했는데 지금 3분의 1도 못 나가고,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막 너무 대서양같이 태평양같이 넓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뭔가 좀 우리 어떤 사고 영역이나 이런 정신 세계를 굉장히 넓혀주고, 정말 그 너머에 있는 그 퀘스천에 대한 신성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늘 여지를 갖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딱딱 떨어지는 게 무섭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실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앞뒤가 실은. 맞는 거.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가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리일 수 있겠구나. 이분의 어떤 인도하는 거가 정말 진실하고 뭔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뭔가 항상 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어떤 퀘스천을 항상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심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나눔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의 책이나 프로이드를 읽으면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한 게 있어 우리가 그걸 잘 공부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냥 팔로워 입장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융이 왜 이러는 거야? 좀 명확하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분이 계속 맴돌고 있어서 나도 같이 맴도는데 이런 어떤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임상에 도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임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하고 있어서 이걸 어디다 쓰라는 게, 내가 지금 내 안에 잘 정돈돼서 이렇게 개념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다 깨부시는 것 같아서 나는 점점 더 가지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처음에는 형을 배우잖아요. 어떤 형을 굉장히 오래 프랙티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유대를 시키죠. 그래서 이때는 시나리오에 없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태권도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형을 따라서 하는 것은 몇 끝까지죠. 그 이후부터는 누구도 어떤 그 상황을 설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이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이분이 얼마나 수정이 되어 있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으로 딱 들어받는 것을 공부하는 단계가 아주 편하네요. 그건 그러면 파워풀하죠. 파워 엄청 파워풀하잖아요. 막, 아우, 막, 그냥 통쾌하고 막. 프로이드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건 맞는 거야. 멜라니 클라인 얘기 딱 들어봤잖아. 아우, 막, 멜라니 클라인 배울 때는 막 너무 막 좋죠. 지금까지 모르는 거에 다 풀려버린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것 또한 또 상대적으로 비교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멜라니 클라인이나 뭐 프로이드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쉽게 그 이론을 인지하고 또 보고 접했을 때 우리한테 주는 어떤 그런 뭐 뿌듯함, 그리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러는 순간 또 하나가 또 저한테 생기는 어떤 그 편견이나 선입견이 뭐냐면, 그걸 듣고 모든 주위의 사물이나 사람들 관계를 바라볼 때 또 그걸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절단하기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도 느껴지는 거지만 우리 남 선생님처럼 똑같지만 저는 융을이란 걸 계속 접하면서 들을 때 융이 끊임없이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궁금하고 자기에게 오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걸 원형을 이야기, 아키타입을 이야기하면서 찾았지만, 저는 진짜 제가 융을 접하면서 제가 계속 자유연상,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건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진짜 아무도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넓은 광활한 벌판에, 바람 부는 벌판에 저 혼자 딱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융을 저도 그래요. 접할 때. 저도 그래요. 실은.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드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는 것 같은 느낌이 받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왜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 또 여기에서 근원이 어딘지, 또 이 근원 위에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융이 계속 이런,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져주면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통해서 또 뭐 근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원형에 대해서 본질을 찾고,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과 연결하고 대화하고, 또 대화성을 찾아가고, 뭐 아까도 이야기 나눴지만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도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다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교수님은 우리의 통합성을 이야기했지만, 신체적으로 뭔가 아픈 것이 생기면 그것이 마음적으로도 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다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양자나 밀입자라든지 에너지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아니면 물건을 여기서 이거 이쪽에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그 사이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통합성 속에서 때로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통합성 속에서 이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걸러내는 작업, 이런 작업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제 또 심리적으로 저한테 이게 충격이 왔던, 아니, 충격보다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온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 몽골의 한 그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한 10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기에 원주민의 사는 그 텐트에 사는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그 현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걸 굉장히 귀한. 그게, 네, 그 느꼈던 현상이 뭐냐면, 낮에는 진짜 그 텐트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진짜 벌판이죠. 광활한 벌판이죠. 그러니까 저기 멀리 산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끝이 없는 그런, 거죠. 그런 사람. 네네, 끝이 없는 건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딱 돌아봤을 때 바람 부는 그 벌판 속에 제가 혼자 있는 걸 제가 느낄 때 그 어떤 그 감정, 그 느낌,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오면서 뭔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저한테 터치를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때 그날 밤에 쏟아질 것 같은 별들, 그 속에 이제
넓은 것 속에서 혼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 제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게 그러면 나는 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서 그런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아주 이 거대한 어떤 지구를 어차피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자체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푸른색이지만 과학적인 이론에서는 하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늘은 없거든요. 하늘은 없거든요. 네. 그게 공이죠. 네네, 공이거든.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푸른색이 빛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하늘이라고 하지만 이미 우주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이 융이라는 어떤 이 사람의 입장에 쓴 책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느끼는 거는 어떤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광활한 벌판 속에서 어떤 나라는 존재가 혼자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뭐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여러 가지 제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질문을 보면서 또 찾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자유현상으로 계속 다가오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네. 훌륭한 네. 자유현상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순간에 나한테 이제 떠오르는 연상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난 농촌 마을에 살았는데 그때 내 시야에 들어오는 건 평야지대가 있긴 하지만 한국은 산이 많기 때문에 내 주위에는 다 어디를 둘러봐도 다 산이 있죠. 근데 저 산이 나는 무등산 밑에서 살았으니까 무등산도 음, 있고 또 무등산하고 또 다른 남쪽, 동쪽, 서쪽인데 어디든지 다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산 너머에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산이 있고 저건 도달할 수 없는 산 같은 내가 오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것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산이다 하는 개념들이 그때 저 산들은 정말 무한히 있는 것 같은 무한한 산들이 이 산 있고 그 뒷산 그 뒷산 그 어느 선에서 끝나지 않는 산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들.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바라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허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야, 이 세상은 참 어떤 광활한 세계를 봤던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저렇게 넓은 세계가 높은 산이 있다 하는 그런 임프레션을 받으면서 그 자랐던 그 기억이 나요, 제게도.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호기심을 우리는 선물로 받고 태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리고 또 그 얘기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은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거가 참 중요한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이 지금도 이름도 다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종례 시간만 되면 당신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그분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우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지식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세계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을 가져야 세상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주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인데 그분이 막 까만 안경 쓰고 배에 좀 나오시고 뒤짐지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니들 수학 문제를 응? 한 5분만 뚜라지게 종이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건 풀리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도 끝도 없이. 저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아무리 뭐 그냥 봐도 뭐 문제는 문제지 뭐가 나오겠어요, 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네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라는 네 안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면은 네 안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뚫어지게 5분만 쳐다보고 있어라. 아무 생각하지도 말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말하자면 그분이 얘기하는 건 화두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선승이 제자들한테 화두 하나를 주고 몇 달이고 그 화두에 대해서 네 대답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그 화두가 보통 패러닥스예요. 네. 화두는 말이 안 되는 어떤 것을 주고 이거 답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융이 평생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화두를 하나씩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걸 던져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 연상이 떠오르면서 아, 그 선생님이 어떤 마음에서 그 문제를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거가 조금 이렇게 조금 접촉이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과연? 수학은 과거의 수학은 어떤 철학이기도 하고 영성이기도 해요. 그 수학이 어떤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동양의 어떤 수리론도 결국은 역학이 전부 이 숫자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다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매스매티션들 내가 주위에서 간접 체험을 해보면 이분들은 어떤 질문 하나가 딱 있으면 이걸 품고 살아요. 그 계속해서 그걸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컨테인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무의식을 다 동원해서 밤낮 없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떤 경우엔 몇 날 며칠 그 하나의 단순한 수학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오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나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깊은 성찰들이 필요한 거죠. 집중해서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융은 이걸 자기의 무의식에 대한 여정이라고 봤던 거죠.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구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내 의식으로 잡아내지 않은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 무의식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의 근원에 대한 탐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의 그것은 그 경험들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잘 굉장히 말씀. 강렬하죠. 아주 네. 신선하고. 네네네. 굉장히 어떤 그 본질을 더, 네. 뭐 종교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독교니 불교니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정말 그 진짜 자기의 어떤 그 근원을 찾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서목사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는 몽골리언이죠. 네. 그래서 10시간 이상 깊은 곳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내 조상의 땅을 찾아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해석이 너무 훌륭하신데요, 교수님?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강활한 벌판에 막 이렇게 홀로 서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너무 격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다른 차원, 약간은 조금 리얼리티한 그런 차원인데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면은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절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목회자이시니까. 그런데 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거와 굉장히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사역에서는 또 우리가 이 어떤 그 뭔가 흔히 말하는 뭐 편협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절대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약간의 그런 좀 어지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움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네.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
저는 일단 우리 이 정신분석 공부하고 융 작업을 하면서 느낀 일단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뭐 제가 개신교 목사고 기독교 목사이지만 또 지금까지 신학도 하고 또 그 속 신학이라는 기본 바탕 베이스에서 뭐 목회 상담을 또 쌓아 올렸고 또 그러면서 또 심리학도 보고 그러면서 또 교수님 만나서 또 정신분석에 또 입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저한테 기본적인 게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저는 편견이라는 어떤 선입견 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사다 뭐 어떤 그런 베이스라는 걸 저는 웬만하면 자꾸 안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통합적인 의미에서 대화성을 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제가 그 미니스트리 그 플레이스의 그 장소에 가면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이라는 구조가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어떤 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제 자신이 생각하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입장이거든요. 사람.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어떤 정령화된 어떤 프레임,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런 틀을 고수해서 내가 또 다른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저 장소에 가면 저런 모습, 이 장소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떤 대화의 표현은 다를 뿐이지 또 다른 그쪽에서도 저는 어떤 대화의 어떤 표현을 약간은 다를 뿐이지 사람이라는 것의 직접적인 작업을 대하고 목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어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뭐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엄밀히 따지면 어떤 신이 없이 작업, 신 없이 신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그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아키타입 원형,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자리로 성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존의 어떤 틀을 가지고 틀 속에서의 모습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대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중적인 인격을 여기서는 이 모습 저기서는 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회 현장이든 뭐든 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누는 어떤 기본적인 틀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장에 받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눴던 것들을 어떤 또 다른 현장에서 그 장소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큰 저항으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신 없이 신 앞에 선다는 말처럼 그 두려움과 맞서고 저항하고 대면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우리 속에 틀로 잡혀 있던 틀에 대한 어떤 틀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저 같은 목사 스타일은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제 자신이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와 관계를 맺는 성도들조차도 이 건강하지 못한 어떤 영향을 공급받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왜곡되는 어떤 것들을 그들이 또 현상하고 받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게 그렇다고 이걸 제가 했다고 말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동이나 가치관으로 정신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을 어떤 신학과 뭐 어떤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균형한 나눔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내 안에 가두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실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가,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무한한 그것들을 또 그 있는 그대로 또 존중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어쨌든, 예, 저도 실은 일부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이렇게 퀘스천이 되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예,
그래요. 잘 좋은 대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질문을 던져요. 질문. 저도 네. 음.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음.